안녕하세요. 저는 요가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젊었을 때 몸이 너무 뻣뻣하고 근력이 없어서 시작했던 요가. 그런데 그때부터 요가에 푹 빠졌고 결국 요가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요가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제 요가학원을 연 지도 8년 차. 큰 규모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다니시는 회원님들도 많고 안정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같은 건물 1층에 골프용품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샵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골프 관련 용품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남편은 골프를 오래 했고 다른 운동도 많이 했어요. 그렇다 보니 체격도 좋고 까무잡잡한 피부가 건강해 보여서 주변에선 남자답고 멋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골프 선수를 하다가 접었다고 하는데요. 미련이 많이 남은 남편을 위해 시부모님이 골프샵을 차려준 것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사업을 하시고 어머님은 평생교육원 교수세요. 시댁도 풍족한 편이어서 금전적으로는 힘든 부분이 없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영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임신 소식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남편보다 3살이 많고 30대 후반에 결혼을 한 거라서 어머님은 초반에 반대가 많으셨어요. 내 아들이 뭐가 빠져서 나이도 적지 않은 연상하고 결혼하느냐고요. 20대의 파릇파릇하고 예쁜 아가씨들도 많은데 곧 마흔을 바라보는 데다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제가 탐탁치 않으신 거죠. 나이가 많으면 임신도 어렵지 않냐고요. 저도 저 싫다는 시부모님 붙잡고 매달릴 생각은 없었어요. 아쉬울 거 없고 결혼도 남편이 워낙 저 좋다고 매달리며 하자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했는데 남편은 저 아니면 결혼 평생 안 할 거라고 난리를 쳐서 결국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저는 사실 임신을 빨리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신혼생활도 즐기고 싶고요. 어머님은 언제 아기 가질 거냐고 저만 보면 닥달했는데 저는 그냥 준비할게요 하면서 굳이 급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면 임신이 될 거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균형 잡힌 식습관에 요가까지 오래 했으니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이 지나고 슬 임신 준비를 하려고 병원에 가니 제가 자궁 내막증이라는 겁니다. 처음 초음파로 확인했을 때 혹이 3cm였고 일단 지켜보자고 해서 6개월 뒤에 가보니 5cm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담당 의사는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시부모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역시나 난리가 났죠.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래서 반대한 거야. 그렇게 수술하면 애는 어떻게 생겨? 곧 수술해야 하는 며느리 걱정은 하나도 없으시고 오로지 임신 안 되는 것만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는 혹대고 경과 좋으면 임신하는 거 아무 문제 없다고 오히려 자궁안이 깨끗해져서 임신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펄쩍 뛰시며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네가 들어와서 대 끊기게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밭이 좋아야 임신이 잘 되는데 그렇게 홍나고 수술까지 하면 애가 들어서겠어? 저는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됐고 남편은 어머님을 말렸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어머님과 같은 생각이신 듯 했어요. 진짜 서럽더라고요. 제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건가요? 결혼도 자기 아들이 매달려서 한 거잖아요. 저는 내 몸 아픈데도 시부모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수술을 마쳤고 수술이 잘 돼서 임신 기능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다만 재발률이 높으니 약 먹으면서 관리는 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임신 기능에 문제가 없다 해도 어머님은 여전히 불만이 많으셨고 저도 점차 지쳐갔습니다. 그럴 때 남편은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저는 어차피 남편 하나만 보고 한 결혼이니 참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제 뒤에서 벌어지고 있더군요. 저희 요가원에는 새로 들어온 지 1년 정도 된 요가 강사가 있었어요. 이름은 김나연이고 나이는 20대 후반입니다. 싹싹하고 실력도 좋은 강사였죠. 다만 워낙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남자친구도 자주 바뀌어서 회원님들 사이에서 말이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밤에 술 취해서 이 근방을 남자랑 다니는데 볼 때마다 다른 남자 같다면서 몇몇 회원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회원님들에게 그건 나연쌤의 개인 사생활이고 내가 터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학원 안에 있을 땐 성실하고 본업에 피해 끼치는 사람은 아니니 이해 부탁드린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직장 대표라고 해도 사생활까지 이러쿵 저러쿵 말할 자격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요가원 오픈 멤버로 제일 오래 일하신 주희쌤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나연쌤 너무 1층 사장님하고 가깝게 지낸다고요. 1층 사장님은 저희 남편을 말합니다. 저희 남편은 같은 건물이다 보니 종종 놀러오고 간식이나 커피를 사들고 방문할 때도 많아요. 어쩔 땐 회식도 같이 가고요. 그렇다 보니 강사쌤들과도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는데 유독 나연쌤하고 친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둘 다 워낙 활발하니까 그렇죠 뭐. 아니, 근데 좀 심한 것 같아서요. 어떡해요? 원래도 1층 사장님 오시면 나연쌤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스킨십 많이 하거든요. 툭툭 치면서 농담도 엄청 하고. 그래서 나연쌤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니까 했는데 원장님 얼마 전에 수술하고 2주 정도 안 나오셨잖아요. 회복한다고. 그랬죠. 그때 1층 사장님이 여기 얼마나 자주 온 줄 아세요? 그래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제 요가원은 당연히 제가 있기 때문에 놀러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있지도 않은 이곳에 왜 왔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와서 나연쌤하고 막 무슨 얘기하고 장난치고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나연쌤하고 무슨 사이인 줄 알겠더라니까요.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릴 건데 보고 있기 좀 그래서요. 저는 주희쌤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어봤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자기야, 자기 요가원이면 내 요가원이나 다름없잖아. 내가 자기 없을 때 간 건 직원 관리차 간 거야. 대표가 자리를 비웠으니까 나라도 가서 관리를 해야지. 주희쌤이 다 봐주기로 했는데 굳이 자기가 왜? 주희쌤이 거기 주인이야? 그냥 직원 아니야. 자기가 잘 모르나 본데 어느 영업장이든 대표가 자리 비우잖아? 금방 개판된다? 그래서 내가 올라간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심각하게 물어볼 일이야? 아니야. 근데 나연쌤하고 많이 친해? 나연쌤? 응. 주희쌤이 그래? 내가 나연쌤하고 친하다고? 응. 좀 가까워 보인다던데? 아휴, 주희쌤도 참 사람이 방정 맞아 보면 두루두루 잘 지내는 거지 무슨. 주희쌤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말라 그래. 뺨 맞을 일 있나?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도 아무렇지 않아 하니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워낙 남편은 사람을 좋아하고 스스럼 없이 잘 친해지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죠.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휴식 시간에 강사쌤들과 다 같이 얘기를 하는데 나연쌤이 자기가 어젯밤에 차 사고가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어디서? 세무서 쪽 사거리요. 좌회전하려고 1차선에서 도는데 2차선에 있는 개념 없는 인간이 지도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직진 차선인데. 어머, 웬일이야. 그래서 괜찮아? 차는 좀 부서져서 바로 수리 갔고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오늘 수업 끝나고 병원 가보려고요. 근데 너무 놀란 거 있죠? 게다가 그렇게 도로 한복판에서 사고가 나니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 불렀어? 보험사 전화번호도 못 찾겠고 정신도 없고 그래서 남친 불렀어요. 아, 그래? 해결은 잘 됐고? 네, 남친이 저 달래주고 보험사도 알아서 불렀어요. 그쪽 과실이라서 일단 차 수리하고 치료받는 건 다 그쪽으로 청구하면 된대요. 저는 그 대화를 가만히 듣는데 기분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왜냐면 나연쌤이 사고가 났다는 바로 어제 저녁 남편이 난데없이 약속이 생겼다며 나갔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얼마 전 주희쌤 말을 들어서인지 뭔지 모를 찝찝함이 느껴졌습니다. 남자친구라면 저번에 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남자? 제가 물었어요. 얼마 전에도 한 남자가 요가원 앞에서 나연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나연쌤은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네,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직감을 느낀 저는 그날 저녁 남편 차에 블랙박스 메모리를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살펴봤죠. 그런데 정말 어젯밤 남편은 차에 급하게 올라타더니 세무서가 있는 사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방에 차를 대더라고요. 저는 초조하게 그 메모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뒤 남편과 여자가 함께 다시 차에 올라타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도 네가 안 다쳐서 다행이야.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자기 생각밖에 안 나는 거 있지? 도와줘서 고마워. 고맙긴 당연하지. 집엔 뭐라고 했어? 잠깐 친구 앞에 왔다고. 나 너무 놀라서 가슴이 아직도 뛰어. 진짜? 내가 확인해봐? 뭐야, 변태. 집까지 데려다 줄게. 아쉬운데 데이트라도 하고 가야 되나? 됐어. 늦으면 괜히 오해 사잖아. 그래. 그나저나 요샌 잘 못 봐서 아쉽다. 그러게. 저번처럼 대표님 아파서 안 나오면 자주 볼 수 있는데. 조만간 바다라도 보러 갈까? 그러면서 낄낄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여자 목소리. 제가 설마 했던 그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나연쌤이요. 두 사람 정말 바람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느낀 배신감은 정말 말도 못합니다. 어떻게 와이프 직장의 직원하고 바람을 피나요? 이건 배신 이전의 기만이고 저를 개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연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직장 대표 남편과 놀아날 수 있나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한다는 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저는 그 두 것들 정말 씹어먹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방으로 쫓아가 자고 있던 남편 뺨을 날렸고 남편은 놀라서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짓이야? 야, 너 김나연이랑 바람 폈네? 제 말에 남편은 놀라더니 일단 잡아뗐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다 알고 하는 소리야. 너 어제 걔 사고 난 거 네가 가서 처리해줬더라? 남편은 제 말에 누나를 굴리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아니, 당신 학원 직원이니까 개소리 좀 하지 마. 다 알고 있다니까? 그리고 내 학원 직원인데 네가 왜 가는데? 언제부터야? 바른 대로 말해. 남편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하더군요. 5개월 정도 됐어. 저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5개월? 걔가 들어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5개월이나 됐다고? 아주 서로 보자마자 불륜질 하고 싶었나 보네. 둘 다 제대로 눈 맞았어. 자기야, 그런 건 아니고. 됐고, 이혼해. 무슨 이혼이야? 아니, 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이랬니? 나 이거 증거로 소송 걸 거고 너랑은 끝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 하나만 보고 뒤늦게 결심했던 결혼. 그 대가가 이런 배신이라니 정말 가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이혼하겠다는 말은 정말이었어요. 애초에 남편 하나 믿었는데 그 남편이 대놓고 배신을 때렸으니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이혼이었죠. 아쉬울 것도 발목 붙잡힐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것들이 차에 타서 희희낙낙하고 제가 그걸 들은 순간 우리 부부는 끝난 거라고 이미 마음 먹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요가원으로 가 나연쌤을 불렀습니다. 길게 말 안 할게요. 남편한테 다 들었어요. 오늘 수업은 내가 회원님들에게 설명하고 대체할 테니까 당장 짐 챙겨서 나가요. 그리고 이쪽에서 같은 일 구하긴 어려울 거야. 내가 너 발 못 붙이게 할 거니까. 상간소장 갈 테니까 위자료 준비하고. 나연쌤은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더라고요. 울어야 될 게 누군데 지가 우는지, 뭐가 억울하고 슬퍼서 우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 앞에서 더러운 눈물 흘리지 말고 꺼지라고 말했죠. 나연쌤은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나가더라고요. 저는 정말 속이 들끓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거 다 남일인 줄 알았는데 제대로 뒤통수를 맞아보니 말도 못하게 비참하고 우울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막힌 건요. 며칠 뒤의 시부모님의 호출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일이 있고부터 집에 안 들어왔었는데 시부모님 집에 가서 지낸 모양이더라고요. 남편한테 모든 얘기를 다 들은 것 같은 시부모님은 저에게 사과는커녕 도리어 이혼을 요구하셨습니다. 석준이한테 얘기 다 들었어. 네, 어머님 잘난 아들이 제 요가원 직원하고 바람났네요. 그게 왜 꼭 석준이만의 잘못이겠니? 어머님은 뻔뻔한 태도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석준 씨가 바람을 폈는데 제 잘못인가요? 아니다. 이혼한다며? 그래, 이혼해라.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무조건 이혼하겠다 생각했지만 막상 그렇게 나오니 정말 기막혔습니다. 어머님, 이혼은 하긴 할 건데 뭐가 당당하셔서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세요? 어머님 아들이 바람 폈다고요. 나는 애초에 너네가 아닌 것 같았어. 언젠가 헤어질 줄 알았거든. 서로 인연 아니야. 차라리 잘 됐어. 헤어져. 그리고 뭐 상간소송? 그거 한다며? 하지 마. 제 맘이에요. 어머님이 뭔데요? 돈은 섭섭치 않게 챙겨줄게.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거 피말리는 거다. 네가 지금은 홧김에 소송이니 뭐니 하지만 그거 쉬운 것도 아니고 너도 힘들어. 차라리 우리가 네 앞으로 섭섭치 않게 돈은 챙겨줄 테니까 그냥 좋게 끝내. 돈이면 단가요? 저도 돈 있어요. 누가 뭐라니? 좀 현명하게 생각하란 말이야. 어차피 끝났고 너도 이혼하겠다고 했으면 차라리 돈이라도 제대로 받고 끝내면 되지 않겠어? 만약 소송으로 가면 우리도 제대로 준비할 거다. 저는 정말 분노가 치솟았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있는 남편도 정말 열받더라고요. 얼마 주시게요? 한 20억 정도 주실 거예요? 예, 계산 똑바로 해. 3년 꼴랑 살아놓고 20억은 무슨. 그럼 됐어요, 저도. 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럼 그러던지. 이혼이고 상간소송이고 그 집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입씨름 하기도 싫어서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말 더 환장할 일은요. 알고 보니 나연쌤 임신한 거더라고요. 남편하고 집에 와서 심하게 싸우다가 남편이 말했거든요. 근데 내 새끼 임신했다는데 어떡해? 어쩔 수 없잖아.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걸 좀 알아줘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왜 어머님이 이혼을 쌍수들고 환영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이혼시키고 손주 임신했다는 새며느리를 얻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철저하게 그 집안에서 남이었어요. 제가 받을 상처, 괴로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더 이상 싸우기도 지쳐서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좋겠네.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좋다기보다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됐다 이거지. 참 이상하다. 잘못은 당신이랑 그 여자가 한 건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야 돼? 정작 당신하고 그 여자는 너무 행복해 보이네. 어머님까지. 미안해. 나도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작정하고 바람 펴놓고 뭐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됐어. 최대한 빨리 이혼하자.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안 먹던 술까지 며칠이나 마셨습니다. 바람 핀 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하고 그걸 시댁에선 쌍수 들고 환영하는 꼴이라니요. 한마디로 저만 빠져주면 되는 것이었죠. 애초에 내가 결혼하는 게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후회해봤자 어쩌겠어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으니. 저는 며칠 동안 기나긴 생각 끝에 어차피 깨질 거 돈이나 왕창 받고 깨지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인맥도 좋아서 제가 소송을 걸면 자기들도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 제가 소송까지 지게 되면 억울해서 제정신으론 못 살 것 같았거든요. 소송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패소했을 때 그 정신적인 뒷감당을 제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돈이라도 준다고 할 때 그거 받고 저 도라이 같은 집구석에서 빠져나오자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말을 전했고 남편도 어머님께 그렇게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참하고 마음이 씁쓸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요가원은 꾸역꾸역 나갔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회원님들과 소통하며 운동에 집중하면 그런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댁과 합의한 금액으로 얘기를 하고 협의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숙려기간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어요. 요가원 마감을 하고 나가려는데 웬 남자가 앞에서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누구세요? 아, 저기 혹시 김나연 씨 있나요? 저는 미간을 확 찌푸렸습니다. 이미 2달도 전에 그만둔 여자를 왜 찾나 싶어서요. 그만뒀어요. 못 들었어요? 그만뒀다고요? 누구신데요? 그렇게 묻고 보니 그 남자 얼굴이 낯이 익었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씩 데리러 왔던 김나연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더군요. 혹시 김나연 쌤 남자친구? 예. 저는 속으로 남자친구도 있다면서 내 남편과 바람 폈구나. 얘 진짜 보통 아니구나 생각했죠. 어쨌든 여긴 없어요. 이쪽으론 찾아오지 마세요. 저기 혹시 어떻게 연락 닿을 방법 없을까요? 저는 몰라요. 왜 그러시는데요? 실은 저 나연이랑 헤어졌거든요. 근데요. 제가 잘못해서 헤어진 건 맞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너무 걱정되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다 큰 성인인데 헤어졌다고 뭐 어떻게 되나요? 어련히 알아서 잘 살지. 가보세요 그럼. 저는 퉁명스럽게 그렇게 말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임신했거든요. 저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는 책임질 상황이 아니라서 그걸로 좀 싸웠거든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인 아기란 말이에요? 제 말에 그 남자도 황당하게 보더라고요. 당연히 제 아기죠. 제가 남자친구인데요. 확실해요? 아, 당연하죠. 언제 임신된 건지도 나연이가 얘기했거든요. 그날 술 먹고. 하여튼 그래서 저한테 애기 낳자고 말했는데 저는 좀 그래서 지우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고 그걸로 대판 싸웠어요. 그러고 나연이는 잠수 탔고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 저도 한동안 쌩까고 지냈는데 막상 그렇게 헤어지고 보니 제가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나연이한테 아기 낳자고 우리 결혼도 하자고 말하려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니까 미칠 것 같고 나쁜 생각한 건 아닌가 싶고 벌써 아기 지운 건 아닌가 싶고요. 저 이제라도 나연이랑 애기 키우고 싶거든요. 근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 저는 그 남자의 말을 듣는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저 남자는 낳기 싫다고 하니 제 남편 아기라고 속인 모양이더라고요. 너무 대담하고 그 뻔뻔함이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소식을 알게 되면 알려준다고 하고
그 남자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죠. 남자는 꼭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정신없이 집으로 왔어요. 가만히 소파에 앉아 생각하는데 너무 어이없는 상황에 헛웃음만 계속 나더군요. 진짜 미친년 아닌가 싶고요. 임신 타령 노래 부르던 시부모와 뻔뻔하게 바람피고도 어쩔 수 없다던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남이 새낀 줄은 꿈에도 모를 시댁 식구들 얼굴을 떠올리니 왠지 너무 고소하고 속이 한결 편하더라고요. 저는 가뿐한 마음으로 숙려 기간을 보냈고 1개월이 지나 협의 이혼 기일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서를 받자마자 이혼 신고까지 해서 이혼 마무리를 했죠. 제가 더 이상 아무 말 않고 깽판 부리는 거 없이 착실하게 이혼해주니 어머님은 그래도 마무리가 좋아서 다행이라며 저에게 약속한 돈을 보내주셨어요. 이혼 신고 때 남편과 어머님이 같이 왔더군요. 신고 마무리 후 나서는데 어머님이 불쑥 그러더군요. 어쨌든 너도 고생 많았다. 두 사람 인연이 아니어서 그런 거야. 너도 앞으로 좋은 인연 만나서 잘 살길 바래. 아니요. 무서워서 이제 남자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살려고요. 그래, 뭐 알아서 해. 그것도 나쁘지 않지. 어쨌든 잘 살아. 네. 아이는 잘 크고 있어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 몸조리 잘해야겠네요. 이렇게 대가 귀한 집 손주인데. 어련히 알아서 안 하겠니? 신경 꺼라.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애기 태어나면 사진이라도 보내줘. 궁금하니까. 그래. 그리고 자기한텐 정말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우린 인연이 아니었는데 뭐. 가볼게. 저는 그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남편 카톡 프로필 사진이 태어난 아이 사진으로 바뀌었을 때였어요. 남자아이더라고요.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은 선물 하나를 마련했죠. 저는 전에 받았던 연락처로 김나연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구세요? 혹시 기억나요? 김나연이 일했던 요가원 대표예요. 몇 개월 전에 저 찾아왔었죠? 네? 아, 네. 근데 어쩐 일로 연락을? 그때 나연 씨 근황 알게 되면 꼭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네. 번호도 바꿨는지 없는 번호라고 하고 완전 잠수 탔는데 혹시 찾으셨어요? 네. 아기 낳았더라고요. 예? 정말요? 남자는 정말 놀라더군요. 어딨어요, 지금? 저도 김나연 바뀐 번호는 모르고요. 대신 김나연을 보살펴주고 있는 곳은 알거든요. 저랑 같이 가보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날 남자는 요가원을 찾아왔고 제 차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 관련해서 전해줄 게 있다고 전화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제가 시댁 앞에 차를 대니 남자는 벙찐 얼굴이더라고요. 여기가 어딘가요? 김나연이 지내는 곳이요, 아기랑. 그렇게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웬 남자도 같이 들어오니 시부모님이 몹시 놀라더라고요. 너 여긴 어쩐 일이니? 그리고 옆엔 누구야? 석준 씨한테 말 못 들으셨어요? 제가 뭐 전해줄 게 있다고 했는데. 전해줄 게 있으면 밖에서 만날 일이지. 이제 남남인데 무슨 집안까지 맘대로 들어와. 이게 무슨 경우니? 그리고 옆에 저 남자는 누군데? 설마 너 남자 생겼니? 그러고 있으니 전 남편이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앞에서 기다리지 왜 들어왔어? 근데 누구야 옆에? 쟤 남자 생겼나 봐 그새. 다시는 남자 안 만난다고 그럴 땐 언제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남친 아니고요. 김나연 씨 남친이요. 정확히 말하면 김나연 씨 아기 생부되는 사람이요. 제 말에 정말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뭐? 그 남자는 저를 붙잡더라고요. 여기 어디예요? 나연이는 어딨고요? 저 방에 있나 봐요. 남자는 그 방으로 가려더군요.
전 남편은 그 남자를 막아서고요. 당신 누군데? 그러는 당신은 누구신데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기 생부라니. 말 그대로요. 김나연이 낳은 아기 생부요. 남편이랑 바람필 때 이미 만나고 있던 남친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기도 이분 아기고요. 하도 애타게 아기 엄마랑 아기 찾으시길래 제가 데리고 왔어요. 제 말에 그 남자도 놀라 묻더군요. 바람이요? 나연이가요? 그렇게 소란이 생기니 방에서 김나연이 나왔고 자기 남친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나연아, 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여길 어떻게... 요가원까지 찾아오셨더라고. 너랑 애기 찾으려고. 너무 안타까워서 모셔왔어. 알아서 잘 얘기해봐. 네? 어머님은 제 말에 김나연에게 달려가 팔을 잡더라고요. 너 이게 무슨 소리야? 저 남자 얘기라니. 아니에요, 어머님. 저 남자 모르는 남자예요. 대표님이 지어낸 거예요.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를 모른다고? 누구세요? 야, 우리 애기 어딨어? 무슨 우리 애기요.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내가 애 안 낳는다고 해서 나랑 헤어지고 저 남자애라고 속인 거야? 왜 그랬어? 남자의 말에 전 남편도 눈이 뒤집혔고 김나연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뒤로 쓰러지시려고 하고 아버님은 이게 다 뭔 소리냐며 펄쩍 뛰시고요. 저는 그 꼴을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뭐 밭이 좋아야 임신이 잘 된다고요? 근데 밭이 좋으면 뭐해요? 씨가 남편 게 아닌데. 어쨌든 알아서 잘들 해결하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저는 그 아수라장을 뒤로 한 채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통쾌하고 속 시원하던지요. 남편이 프로필 사진에 해놓았던 아기 사진은 그날 저녁으로 당장 내려갔어요. 아마 친자 확인 검사부터 하겠죠. 그 후에 어떻게 된 건지 못 들어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저는 그 후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와 제 일에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자기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죠. 저한테 막말하고 상처 주니 이렇게 되갚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편, 본인이 저를 배신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으니 본인이 당한 배신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며 꿋꿋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남 배신하고 쿵짝 잘 맞는 남편놈과 김나연 그 여자, 천생연분 같은데 남의 아기 키우면서 오손도손 백년해로 하길 바라고요. 기나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철없던 20대 초반에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애까지 낳고 살았었는데요. 그 결혼 생활이 저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뭣도 모르는 시절에 그 남자가 너무 괜찮고 든든해 보였어요. 연애 기간 중에 덜컥 아이를 가졌고 그 김에 결혼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그렇게 괜찮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저희 남편 말종 중에 말종이더라고요. 일도 툭하면 관두거나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통에 빚도 많고 사는 형편도 너무 어려웠고 외도도 저한테 걸린 것만 2번 정도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까지 합치면 훨씬 많겠죠. 게다가 성격도 너무 욱하고 신경질적이어서 저한테나 아이한테도 함부로 했고 애먼 사람들과 시비도 잘 걸려서 경찰서도 잘 갔었어요. 이것만 해도 참 별로인데 막판에는 저한테 손찌검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결정적인 이혼 사유였습니다. 저한테 어느 순간 생활비를 안 주게 되면서 제가 급하게 마트에서 판촉 행사 일을 하게 됐는데요. 바람은 자기가 피고 다녔으면서 그때부터 도리어 저를 의심하는 겁니다. 마트에 직원들하고 놀아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행사일을 계속 따내는 거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요. 하다하다 의심병에 의처증까지 생긴 듯 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동안 행복한 적이 없었고 이미 심신이 지쳐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며 사람 피를 말리니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당신이나 처신 똑바로 하고 다니라고 저도 화를 내며 싸우게 되었는데 그때 집에 있는 물건들 다 던지고 저한테까지 손찌검을 한 겁니다. 눈이 돌아서 저를 구타했고 저는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아야 했어요. 병원에 있는데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고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싶었어요. 어린 제 딸까지 엄마 그냥 이혼하세요 라며 울고불고 매달렸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참 우리 딸한테 못 보일 꼴까지 다 보였구나 싶어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은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니 절대 이혼 안 해줄 거라면서 다 죽이고 자기도 죽을 거라는 소리를 하질 않나 이혼하면 제가 사는 곳 쫓아와서 가만 안 둘 거라고 협박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무섭고 힘들었지만 그럴수록 반드시 이혼해야겠다 다짐을 했어요. 저를 위해서도 있지만 저희 딸을 위해서 더더욱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딘 끝에 저는 결국 이혼을 마무리 짓게 되었고 원래 사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모든 연락도 다 차단하고요. 이혼하고 나서 혼자 애를 키우며 살 생각을 하니 암담하기도 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겁도 났지만 오히려 남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니 마음도 편하고 아이도 눈에 띄게 밝아지더라고요. 저는 아는 언니의 소개로 정수기 관리하는 매니저 일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월급도 괜찮고 일도 꾸준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원래 하는 마트 판촉 일은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정수기 매니저 일을 시작했죠. 저희 회사 정수기나 정수기 냉장고를 쓰는 분들이 많은데 예약 시간에 맞춰 방문해 정수기 살균 소독이나 필터를 갈아주는 등 정수기 관리를 해주는 일입니다. 제 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관리하러 가는 분들은 대부분 안면을 터서 아는 분들이었어요. 저 혼자 열심히 일을 해서 아이를 키우며 그렇게 살았죠. 넉넉치는 않아도 마음만은 훨씬 편하게 살고 있을 때였어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다고 해서 친구가 오랜만에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이혼 전에는 남편 눈치 보이고 저도 사는 게 팍팍해서 안 나갔는데 오랜만에 친구들도 보고 싶고 회포도 풀고 싶어서 저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몇몇 친구들은 제가 이혼한 과정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친한 친구들 몇 명은 제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파서 대신 울어주기도 했고요. 저도 제 이야기에 마음 아파해주고 위로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참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모임에 나가서 반가운 얼굴들도 보니 좋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온 거라 친구들도 다 너무 반가워했고요. 그중 제 근황을 모르는 한 친구가 어떻게 지내느냐 해서 저는 이혼해서 혼자 애 키우고 있고 잘 살고 있다고 씩씩하게 얘기를 했죠. 친구들도 다 화이팅 하라며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지영이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 온 겁니다. 지영이는 줄곧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다시 동네로 돌아온 거라며 동창 모임 자체를 엄청 오랜만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했을 초반에 보고 그 후론 못 봤으니 꽤 오래 못 본 것이었죠. 오랜만에 지영이도 보게 돼서 반갑더라고요. 지영이는 고등학교 때는 나름 친했는데 결혼 후로는 저도 바쁘고 지영이도 바빠서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어졌었거든요. 오랜만에 본 지영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다 치장을 해서 엄청 화려하게 왔더라고요. 제가 알던 지영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피부과에서 근무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얼굴도 더 예뻐지고 잘 가꾸어진 모습이라 좋아 보이더라고요. 지영아, 정말 오랜만이다. 몇 년 만이니? 얼굴 안 본 지 거의 10년 다 된 것 같네. 너 너무 예쁘고 여전한 것 같다. 병원에서 계속 일해?
요즘은 일 안 하고 집에 있어. 그 말에 다른 친구가 묻더라고요. 어머, 정말? 근데 이렇게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녀? 너 뭐 주식이라도 대박 났니? 그 말에 지영이가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나 실은 결혼했어. 어? 정말? 언제? 결혼식은 그냥 가족끼리 조촐하게 했거든. 주변에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그래서 너네한테도 말 못한 거고. 웬일이야? 남자 어떤 사람인데? 의사야. 전에 병원에서도 같이 일했던. 지영이 남편이 의사라고 해서 주변 친구들은 난리가 났죠. 오랜만에 나타난 동창인데 갑자기 결혼을 했다 하고 그 상대도 의사라고 하니까요. 웬일이야? 의사 사모님 됐네? 그래도 친구들한테 말은 해주지. 그이가 좀 조용한 걸 좋아해. 실은 한번 갔다 왔어, 우리 남편은. 내가 두 번째야. 아, 정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가족끼리 식사하는 걸로 결혼한 거야. 너 섭섭하겠다. 섭섭은 무슨, 우리 남편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오늘도 친구들 모임 오랜만에 간다니까 카드 주더라고. 나보고 사래. 이 가방도 며칠 전에 선물 준 거고. 그러면서 지영이는 들고 온 명품 가방을 자랑하더라고요. 딱 봐도 비싸 보이고 좋아 보였습니다. 지영이 얼굴도 너무 행복해 보여서 부럽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너무 잘 됐다. 제 말에 지영이가 그러더군요. 미선이 너는 어때? 남편은 잘 있어? 애가 이제 꽤 크겠다. 이제 중학교 올라가. 많이 컸지. 그리고 나 이혼했어. 어머, 정말? 이혼했다고? 지영이는 화들짝 놀라면서 큰 소리로 이혼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웬일이야. 네가 동창애들 중에 결혼 제일 빨리 했잖아. 애까지 가져서. 맞지? 그랬지. 결국 이혼했구나. 그래. 솔직히 네 남편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론 좀 별로였어. 별 볼 일 없어 보였거든. 왜 이혼했는데? 네 남편이 바람 폈지? 이제는 시간이 조금 지나 덤덤히 얘기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나름 저에게는 이혼이 심각하고 큰일이었는데 지영이는 무슨 재밌는 화제거리라도 되는 양 너무 가볍고 신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모습에 조금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웃으며 대답했죠. 좋은 남자는 아니었지. 결혼 생활 동안 이런저런 일 많았고 고민 끝에 이혼하게 된 거야. 얼마나 됐는데? 한 1년 넘었지 이제? 애초에 너 너무 성급하게 결혼했어. 나도 그때 네 결혼식 갔지만 남편 진짜 별로였다니까? 봐봐. 결국 너 이혼하잖아. 나는 솔직히 너 이혼할 줄 알았어. 지영이는 눈치가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계속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표정이 좀 안 좋아졌고 다른 친구가 급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영아, 너네 남편 얼굴이나 보자. 지영이 얘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줄 알았더니 친구들 아무도 모르게 결혼을 홀랑 해버렸네. 진짜 대박이다. 그래, 우리 남편 보여줄까? 지영이는 신나서 폰에서 남편 사진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때? 잘생겼지? 성격도 좋고 뭐 의사니까 당연한 소리지만 돈도 잘 벌어. 나 이 정도면 결혼 완전 잘한 것 같지 않니? 지영이는 신나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지영이보다 나이가 좀 많아 보이긴 했지만 인상이 좋더라고요. 남편 나이가 좀 있어 보이네? 그렇게 안 많아. 나보다 9살 많아. 9살이면 많은 거 아니야? 야, 우리 남편은 아무도 그렇게 안 봐. 관리 잘 돼 있어서 내 또래처럼 보이지. 사진 속 그 남자와 지영이의 행복한 모습들을 보니 저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어울린다. 보기 좋아. 저는 좋게 얘기했는데 지영이는 또 그러는 겁니다. 아, 미선아. 너도 이런 괜찮은 남자를 만났어야지. 내가 다 속상하다. 그런 남자랑 결혼해서 벌써 이혼료 꼬리표 달고.
그 말에 저도 약간 기분이 상해서 말했죠. 이혼한 게 뭐 어때서?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지. 내가 속상해서 그래. 네 인생이 너무 서글퍼서. 그 말을 듣는데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저의 전 남편이 정말 별로인 사람인 것과는 무관하게 제 인생이 뭐가 그렇게 서글프다고 저렇게 말하나요? 정작 저는 딸이랑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내 인생이 뭐가 서글퍼. 나 잘 지내. 너 요새 무슨 일 하는데? 남편도 없이 너 혼자 벌어서 애 키워야 될 거 아냐. 정수기 코디에. 아, 집집마다 가서 정수기 필터 갈아주고 세척해주고 그거? 나도 우리 집에 오는 사람 있는데. 그렇구나. 근데 그거에서 생활은 좀 되니? 나도 너네 정수기로 할까? 그렇게 하면 너한테 돈 좀 들어가는 거 있어? 친구의 동정 어린 잘난 척에 저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제가 기분이 나빠서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자 옆에서 따로 얘기 중이던 다른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함지영, 너는 오랜만에 모임 온 게 네 잘난 척 하려고 온 거냐?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듣자 하니까 미선이 열심히 잘 살고 있고 내가 보기에 멋있고 대단해. 그러니까 잘난 척 좀 작작해. 오히려 그 친구가 지영이에게 확 싸주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기도 하고 속도 좀 시원했습니다. 지영이는 한 소리 듣고 나선 입이 대빨 나오더라고요. 내가 무슨 잘난 척을 해. 그냥 미선이 인생이 안 돼 보여서. 안 돼 보이긴 뭐가 안 돼 보여. 내가 보기엔 좋아 보이기만 하는구만. 자랑 그만하고 술이나 먹어. 그러면서 다른 화제로 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지영이도 더 이상은 말을 못하게 되었고요. 저는 분위기 이상해질까봐 그냥 웃으면서 다시 얘기도 나누곤 했지만 한켠으로 마음이 참 서글프고 씁쓸하더라고요. 나름 큰 용기를 내서 이혼했고 씩씩하게 잘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동정 가득한 조롱을 들으니 그 기분은 정말 말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친구가 연락이 와서 기분 많이 상했느냐며 지영이 걔는 나이 들어서 왜 그렇게 푼수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위로해 줄 정도였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죠. 하지만 그 일은 알게 모르게 저한테 상처가 되었습니다. 결국 남들 눈에는 내가 철없을 때 결혼한 남자랑 이혼하고 아등바등 혼자 애 키우며 사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담당하는 구역에 새로운 고객이 생겨서 연락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60평대 아파트라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저는 예약 날짜를 잡고 날짜에 맞춰 방문을 하게 되었죠. 집이 딱 봐도 고급스럽고 정말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정수기 관리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사모님은 주방 쪽으로 저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딱 봐도 우아해 보이고 나긋나긋한 중년의 여자분이셨어요. 오늘은 필터 교환할 건 없고 고압 살균 세척이랑 염소 제거 해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저는 필터 세척을 하면서 무심코 고개를 돌리게 되었어요. 그 집에는 벽면에도 그렇고 가족 사진들이 참 많더라고요. 가족 사진 분위기도 좋고 참 화목해 보인다 생각했을 무렵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돌려 벽면에 크게 걸린 가족 사진을 가만히 보게 되었죠. 고등학생 정도로 되어 보이는 아이 둘과 부부가 찍힌 평범하고도 단란해 보이는 가족 사진. 그런데 그 남자가 너무 낯이 익은 거였습니다. 어디서 봤지? 저는 저 남자를 어디서 봤나 곰곰이 생각했죠. 그러다가 문득 얼마 전 동창 모임에서 지영이가 보여준 그 사진이 떠오른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영이가 자기 남편이라고 보여준 그 남자가 이 집의 가족 사진에 그것도 아빠로 보이는 자리에 떡하니 있으니까요. 그 남자가 좀 특징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착각할 만한 외모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 남자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제가 어안이 벙벙한 채로 그 가족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사모님도 의아하게 저를 보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네? 아, 죄송해요. 사진 속에 있는 분이 조금 낯이 익어서. 아, 사모님은 웃으며 말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요? 혹시 피부과 다니시나요? 네? 저희 남편 요 사거리 쪽에 피부과 원장이거든요. 병원에서 보신 거 아니에요? 아, 피부과 원장님이세요? 저는 그 말에 속으로 또 놀랐습니다. 지영이가 이 지역으로 다시 이사와서 남편이 피부과를 개원했다고 했거든요. 네. 아, 맞아. 병원에서 뵌 것 같아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거짓말을 했죠. 머릿속이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지영이가 분명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해서 산다고 했는데 가족 사진이 걸려 있는 것도 그렇고 전혀 이혼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혼하고 나서도 가족 사진을 그렇게 잘 보이게 걸어두겠나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저기 사모님, 가족 사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어디서 찍으신 거예요? 아, 원래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이사 왔거든요. 거기서 찍은 거예요. 그러시구나. 결혼한 지 오래되셨나 봐요. 20년 가까이 됐죠. 네. 전혀 이혼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저는 일을 마치고 그렇게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그 가족 사진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혼한 남자가 아니라면 그럼 결국 두 집 살림이라는 뜻인데 지영이가 내연녀라는 건지 아니면 지영이도 속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속고 있는 거면 제가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긴가민가한 기분을 가지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친구 하나가 동네에서 브런치 카페를 열게 되었고 저와 동창 친구들은 오픈을 축하해주러 가서 만나게 되었죠. 조금 늦게 지영이도 오더라고요. 역시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의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따로 조용히 지영이에게 물어봐야겠다 생각하며 친구들 앞에서는 별다른 내색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던 차에 갑자기 지영이가 저에게 웬 남자 사진을 불쑥 보여주더라고요. 저보다 못해도 15살은 많아 보이고 머리숱도 거의 없고 살집도 엄청 많은 남자였습니다. 미선아, 이 남자 어때? 누구셔? 나 아는 분. 외모는 좀 뚱뚱하고 그렇긴 한데 돈이 진짜 많아. 부동산 사업하고. 아, 그래? 근데 이걸 왜 보여줘? 왜 보여주긴 너 소개시켜주려고. 이 사람도 돌싱이야. 이혼했고 애가 둘이래. 하나는 고등학생이고 하나는 10살이라서 한창 엄마 손 필요하대. 재혼하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너 소개시켜주려고. 지영이의 말에 저도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제가 재혼하고 싶다고 소개시켜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소개받으라고 하는 것도 기분 나빴지만 딱 봐도 인상도 안 좋고 어린 아이까지 키우는 남자를 저보고 소개받으라니요. 게다가 아이한테 엄마 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요. 저는 좀 어이가 없어서 표정이 굳었죠. 지영아, 내가 너한테 소개시켜 달라고 한 적 없잖아. 너 혼자 애 키우고 힘들게 사는 거 안 돼 보여서. 이 남자 돈 진짜 많아. 차라리 재혼해서 이 남자 애들도 네가 케어해주고 돈도 편하게 쓰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 네 딸도 여유 있게 살 수 있고 이 남자도 상대방 여자한테 많은 거 안 바란대. 그냥 자기 자식 잘 키워줄 수 있고 착하고 그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대.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어련히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뭔데 자꾸 이러나 싶고요. 내가 그렇게 우습고 만만해 보이나 싶더라고요. 저는 화나는 걸 꾹꾹 참으며 말했죠. 신경 써줘서 고마운데 나 필요 없어. 재혼할 생각도 없고. 야, 너 배가 불렀다. 애 키우면 앞으로 돈 들어갈 일도 많다는데 너 고작 정수기 청소하는 일 해가지고 애 밥이나 제대로 먹여?
어련히 알아서 잘 먹이거든. 생각해줘도 난리야. 이 남자 돈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돈 많은 게 짱이야. 남자 인물 뜯어먹고 사니? 다른 친구들이 말려도 지영이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참고 참다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죠. 남자는 돈 많은 게 짱이라고? 아, 그래서 너는 멀쩡히 가정까지 있는 남자랑 살림 차리고 그러고 사니? 네가 첩이랑 뭐가 다르니? 제 말에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이도 눈이 왕방울만큼 커져서 저를 보고요. 뭐? 맞잖아.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결혼했다는 너네 남편, 그 피부과 원장이라는 사람, 이혼해서 너랑 재혼한 거 맞아? 아니지? 제 말에 친구들도 놀라서 지영이를 보더라고요. 네가 뭘 알아? 어디서 뭘 듣고 와서 그딴 소리야? 들은 거 아니고 내가 직접 본 거. 얼마 전에 새로운 고깃집에 정수기 봐주러 갔거든. 근데 지영이 얘 남편이라는 작자가 거기 떡하니 가족 사진에 있더라. 내가 그 집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결혼한 지 20년이 다 돼간대. 이혼은 무슨. 너 그 남자한테 속고 있는 거야? 아니면 너도 다 알면서 첩질하는 거야? 저도 화가 나서 다다다 쏘아붙였습니다. 예민한 문제다 보니 저도 처음에는 지영이에게만 따로 넌지시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자꾸 저를 긁어대는 통에 저도 폭발한 거죠. 제 말에 지영이는 얼굴 시뻘개지더니 어버버 하더라고요.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친구들 다 있는 자리에서. 뭐가? 내가 못할 말 했어? 너 도대체 뭐야? 그 사모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던데? 너 정말 결혼한 거 맞아? 혹시 그 남자한테 결혼 빙자로 속고 있는 거면 정신 차리라고. 야, 그만해! 지영이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다가 그대로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친구들 다 놀라서 저한테 물어보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야? 대박이네! 저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지영이의 반응을 보니 속고 있는 건 아니고 다 알면서도 첩질하는 게 분명했어요. 그렇게 며칠 후 지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화가 나서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느니 어쩌느니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무슨 명예훼손? 사생활 아냐. 근데 네가 뭔데 친구들 앞에서 그걸 까발리냐고. 네가 뭔데? 까발리다니. 네가 먼저 결혼했다며. 근데 네가 결혼했다는 그 남자가 떡하니 다른 집 가족 사진에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잖아. 너 진짜 못됐다. 너 이혼하고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나까지 그렇게 개망신 줘야겠어? 개망신인 줄은 아니? 첩질하는 게 개망신인 거야. 어따 대고 첩이래? 첩 아냐? 그러면 그 집 사모님한테도 얘기해도 돼?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면? 그 말에 지영이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말해. 나도 바라던 바야. 다 얘기해. 좋아. 얘기할게. 나도 그 사모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랬거든. 자기 남편이 어쩌고 다니는지 다 알아야지. 얘기해. 제발 얘기해라. 지영이는 도리어 당장 얘기하라며 펄쩍 튀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지영이 걔는 다음 날에도 저한테 구질구질하게 사는데 자기가 잘 사는 거 보고 열등감에 눈이 돌았냐느니 헛소리 가득한 문자를 보냈고 저는 화가 나서 결국 그 사모님께 전화를 걸게 되었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정수기 관리하는 매니저인데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뭐 두고 가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뭔데요? 저기 제가 그때 가족 사진 한참 봤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저기 제가 사실은 원장님을 피부과에서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 친구 중에 함지영이라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결혼했다고 남자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남자분이 아무래도
그 가족 사진 속에 원장님이신 것 같아요. 네? 저의 뜬금없는 말에 사모님도 몹시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괜히 말했나 싶기도 했지만 지영이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기도 했고 또 어쨌든 이 사모님도 진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따로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함지영이라고 하셨어요? 네, 함지영이면 우리 전에 병원에 데스크에 있던 직원인데. 아, 아세요? 네, 그 여자랑 저희 남편이랑 뭐라고요? 결혼을 했다고요? 네. 세상에 이런 무슨... 알겠습니다. 일단 끊을게요. 그렇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가슴이 다 콩닥콩닥 거리더라고요. 홧김에 말하긴 했지만 이래도 되나 싶고 후폭풍이 두렵긴 했습니다. 친구가 분명 잘못한 건 맞지만 내가 이렇게 이 일에 관여해도 되나 싶기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에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이제 속 시원해? 뭐가? 진짜 그걸 다 얘기하니? 너 미쳤니? 진짜 골 때린다 너. 네가 얘기하라며. 원하는 바라며. 야, 그렇다고 진짜 얘기해? 너 진짜 무서운 애다. 얘기하라고 한 건 너였어. 네가 떳떳하면 겁날 것도 없잖아. 지영이는 한바탕 난리를 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는데 다른 친구에게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제 전화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를 다 알게 돼서 지영이 집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가 났고 와이프가 알게 되니 그 원장도 지영이한테 왜 나대고 다니냐고 도리어 뭐라고 했대요. 그래서 결국 그 원장하고도 헤어지고 지영이가 사는 집이 원장이 얻어준 집이었는데 지영이도 나가게 되었답니다. 그 원장네는 이혼한 애 어쩌네 하고 있다네요. 지영이가 술을 잔뜩 먹고 친구한테 하소연했대요. 제 욕을 엄청 하면서요. 제가 자격지심에 눈돌아서 자기 인생까지 망쳤다고 하면서요. 들어주는 친구도 오히려 지영이가 너무 한심해서 저한테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저는 괜히 내가 이야기했나 싶다고 했는데 친구는 아니라며 오히려 속 시원하다며 지영이 걔가 오죽 긁어댔냐고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지영이 걔가 첩질한 거 맞고 그 집 사모님도 언젠가는 알 일 아니었느냐 하면서요. 지영이 걔도 남편 잘 만났다고 자랑이 되더니 결국 진짜 남편도 아니었지 않느냐고 어이없다고 하더라고요. 지영이는 그 후 동창 모임에 다시 안 나오게 되었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는 이야기는 얼핏 듣게 되었죠. 솔직히 본인이 자초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누가 가정 있는 남자랑 그렇게 살림 차리고 결혼했다면서 주변인들에게 알리라고 했나요? 본인이 다 자초해놓고 또 거들먹거리면서 잘난 척까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제 탓하는 것도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저한테는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동창인 남자친구였는데요. 그때 지영이가 저 무시할 때 옆에서 그만하라며 일축해줬던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아직 결혼 안 했고 고등학교 때도 저 많이 짝사랑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편하고 친하게 잘 지내고 싶다고 했고 저도 편한 친구로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워낙 착하고 성실한 친구여서 잘 지냈고 저희 딸하고도 몇 번 봤어요. 그렇게 만나오다가 재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는데 저는 아무래도 딸이 걸렸죠. 하지만 저희 딸도 응원해 주더라고요. 아저씨 좋은 사람 같다면서요. 그렇게 오랜 고민 끝에 저는 다시 재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기 전에 또 좋은 아빠로서 저희 딸한테도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하더라고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딸에게도 좋은 아빠 노릇을 해주는 것 같아서 참 고맙기도 하고 뒤늦게 좋은 인연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딸도 스스럼 없이 아빠라고 잘 부르면서 편하고 단란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힘든 일로 이혼하고 홀로서기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 막말하며 잘난 척했던 그 친구.
하지만 결국 첩질하던 그 친구는 그 남자와 깨졌고 저는 새로운 가정을 잘 꾸려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오히려 상황이 바뀌게 된 셈인 것 같아요. 인생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고 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당장 좋다고 남한테 잘난 척 하지도 말고 내가 당장 힘들다고 무조건 절망하거나 기죽어 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살다 보면 다시 좋아지기도 하니까요. 저는 지금의 행복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늘 감사한 마음 가지면서 가족들에게 잘하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그만큼 지금의 행복에 대해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세요. 현재는 하우스에서 당근 농사를 지으시는데 부모님 말로는 당근이 농사 짓기도 편하고 수익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힘들게 고생해서 일하시는 만큼 경작도 잘 되고 좋은 값을 받게 되시면 저도 너무 좋죠. 왜냐면 지금 하시는 당근 농사는 괜찮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농작물을 바꾸면서 빚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몇 년 전 포도 농사를 하신다고 나무를 다 심었었는데 잘 안 돼서 1년 후에 포도밭을 갈아 엎었습니다. 나무도 다 없앴고요. 부모님 하시는 일이라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때 부모님에게 빚도 많이 생겼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힘들어 하시다가 그 후에 당근으로 농작물을 바꾸면서 훨씬 좋아지셨다고 알고 있어요. 돈도 많이 버셨다고 했고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는 않고 대학생 때부터 도시로 나와 혼자 쭉 지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직장 다니는 기간까지 거의 10년 정도 자취 생활을 해왔죠. 저는 나름 이래저래 돈도 열심히 모아오고 있었는데요. 한창 부모님께 빚도 생기고 상황이 안 좋아졌을 무렵 부모님에게 필요하면 쓰시라고 제가 모은 돈 중에 3천만 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필요 없다고 거절하시면서 너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생각하며 모았기에 받으시라고 했어요. 결혼 자금으로는 제가 따로 3천만 원 정도 빼놨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말씀드리면서요. 부모님이 저를 지극정성으로 잘 키워주신 걸 아는데 3천만 원을 저희 부모님 드리는 게 아깝겠나요? 오히려 더 못 드려서 죄송했죠. 그렇게 부모님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이 돈도 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딱히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요. 저는 그맘때 2년 정도 연애를 했던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집에서는 따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제가 갖고 있는 돈 3천만 원이 결혼 자금의 전부라고 했죠. 남친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오랫동안 고시생이었다가 뒤늦게 취업을 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한 기간도 짧고 모아둔 돈으로 치면 1,000만 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상관없다고 했어요. 왜냐면 결혼하면 부모님이 신혼집을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이죠. 요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반반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부모님이 신혼집을 장만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뭔가를 얻게 되면 그만큼 대가도 있는 걸까요? 신혼집을 해주셨다는 이유로 어머님의 유세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사실 결혼 준비를 한창 할 때도 어머님이 아들에 대한 집착이 좀 있다는 생각은 몇 번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또 내가 어머님에게 잘하면 괜찮겠지라고 막연하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제 생각 이상으로 어머님은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마보이 기질이 있던 남친도 중간에서 전혀 중재를 못했습니다.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였지만요. 어머님은 아들을 결혼시켰으니 독립을 시켰다는 생각이 없으신 듯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시고 심지어 며느리인 저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저희 사는 것에 대해 사소한 것까지 다 궁금해하시고 또 참견을 많이 하셨어요. 그걸 조금이나마 느꼈을 때 결혼을 안 했어야 되는데 왜 막상 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 걸까요? 한창 결혼 준비할 때 혼수를 보러 가자고 어머님이 약속을 통보하셨어요. 저는 혼수는 남친과 둘이서 보려고 했는데 어머님도 같이 가야 된다고 하시길래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래도 고르는 거 도와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하며 같이 갔는데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부터 10까지 다 어머님 원하는 대로 결정하시더라고요. 사소한 집안 살림까지 전부 다요. 냉장고도 저는 메탈 색상으로 하고 싶은데 어머님은 메탈 색상은 무슨 업소용 같다며 흰색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꽃무늬까지 있는 흰색으로요. 침대도 제가 원래 생각해 두었던 프레임 디자인이 있어서 보여드렸는데 어머님은 괜히 유행 타기만 하고 비싸기만 하다며 그냥 원목 민자로 되어 있는 침대로 고르셨어요. 이건 어떻니?가 아니라 그냥 이거 하자 였습니다. 소파도 서랍도 식탁도 자질구레한 생활용품들까지 전부 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했어요. 저도 옆에서 이건 좀 그렇다, 나는 이게 좋다 나름 말도 해봤는데 네가 뭘 잘 아느냐며 살림 오래 살아본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신혼집인데 어머님이 너무 독불장군처럼 하시니 저도 기분이 너무 상했죠. 그런데 잠깐 쉬러 간 카페에서 그러시더군요. 너는 우리가 집 해주는 거 까먹었니? 네? 너네 들어가는 신혼집 우리가 해준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내 집에 너네 살라고 해주는 거다 그 말이야. 집주인인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내가 고르는 것들이 결국 다 오래 쓰기 좋고 질리지도 않아. 너는 순유행하는 것들만 이것저것 하는데 1, 2년만 살아봐라. 금방 질리고 촌스러워져. 내가 어련히 알아서 야무지게 골라주는 건데 너는 왜 옆에서 이건 마음에 안 드네, 저게 좋네 이러고 있는 거야. 어머님, 저희 신혼집이잖아요. 참나. 안 입고 오면 너네가 집 알아서 하든지. 니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나 내 집 못 줘.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 너무 황당해서 입이 떡 벌어지는데 남친은 그 와중에 자기 엄마가 아니라 저를 말리고 있는 거예요. 아, 자기야,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잘 골라주시지. 우리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엄마가 해주시면 오히려 편하지. 제 신혼집인데도 어머님 마음대로 다 결정하시는데 무슨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건가요? 하지만 남친은 자기 부모님이 집을 해주시는 거니 부모님한테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날 남친과 좀 다퉜었는데 남친은 그렇게 말하더군요. 근데 엄마가 안 도와주면 우리 신혼집 없어. 자기 3천만 원, 나 1천만 원. 합쳐서 끼케야 4천만 원인데 이 돈으로 어떻게 집을 구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 그래, 그럼 안 하면 되겠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진짜 섭섭하네. 자기는 결혼 안 한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상황이 그렇잖아. 어머님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고 싫다 하면 신혼집 안 해준다고 그러시는데 협박하시는 것도 아니고. 협박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우리 엄마는 좋은 의미로 우리 도와주는 건데. 그리고 자기야, 우리 부모님이 무려 집을 해주시는 거잖아. 당연히 엄마 입장에선 유세 좀 부리고 싶지 않겠어? 요즘 남자라고 집 해오는 경우 흔치 않다. 게다가 좀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해주시는 거잖아. 이거 엄청 큰 거야. 도리어 우리가 고마워해야 된다고. 라는 겁니다. 참고로 시댁에서 해주신 신혼집은 25평에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시세로 치면 1억 중반 정도 됐고요.
물론 1억 중반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또 집을 해주시는 게 감사한 일은 맞죠.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생색내실 정도로 삐까뻔쩍 으리으리한 집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집을 저한테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명의도 어머님 명의고 저희는 말 그대로 들어가서 사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집에 대한 생색이 엄청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렇게 했을 때 그냥 결혼을 안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남친을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꽤 컸었고 또 남친이 하도 옆에서 저렇게 말하니 그런가? 집도 해주시는데 좀 참아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던 거죠. 게다가 결혼 준비하면서 안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나. 누구나 이 정도 갈등은 겪는다더라. 애써 자기 위안을 하며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희한테 집 비밀번호를 물어볼 필요도 없으셨어요. 왜냐면 애초에 어머님이 지정해 주신 비밀번호로 남편이 설정을 했거든요. 결혼하고 나니 어머님은 그냥 자기 집 오듯이 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집에 오셨어요. 신혼여행 갔다 오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퇴근길에 햄버거가 먹고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남편도 맛있겠다고 좋다고 해서 햄버거를 2개 사서 집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 먹으려는데 갑자기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어머님이 들이닥치시더군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뭔 어쩐 일이야? 내가 내 집에 오는데. 근데 저게 뭐냐? 지금 니네 햄버거 먹고 있냐? 아, 네. 먹고 싶어서. 이것 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 결혼했으면 제대로 밥 준비해서 차려 먹을 생각 안 하고 이게 얼마나 몸에 안 좋은 가공육이 들어있는 줄 알아? 자주 먹는 건 아니고 그냥 오늘따라 먹고 싶어서요. 너는 먹고 싶으면 독국물도 먹을래? 하면서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시는 겁니다. 저를 너무 심하게 나무라시는 어머님의 모습이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기분도 상했죠. 햄버거 먹는 게 이렇게까지 혼날 일인가요? 어머님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먹고 있던 햄버거를 휴지통에 버리셨어요. 그러더니 반찬 들고 왔으니까 와서 상 차리는 거 거들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 모습에 그냥 소파로 가서 드러눕고요. 저는 어머님의 막무가내 모습에 너무 기분이 상했지만 일단 그날은 그렇게 상을 차려서 먹었습니다. 아무리 아들 집이라지만 이렇게 예의 없게 찾아오시는 게 말이 되나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은 본격적으로 불쑥불쑥 저희 집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몹시 불규칙적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일주일 동안 안 오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매일매일 오실 때도 있어요. 말 그대로 본인 오고 싶을 때, 마음 내킬 때 아무 때나 그냥 오시는 겁니다. 차라리 연락이라도 주시고 오시던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오시면 스트레스라도 덜하죠. 이건 집에 있으면서도 편할 리가 없고 언제 갑자기 오실까 긴장이 되니까 집에 있어도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얘기했죠. 어머님, 너무 연락도 없이 자꾸 오시는 거 아니야? 결혼했으면 우리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엄마가 우리 챙겨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엄밀히 말해서 나 챙겨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 챙겨주려고 하시는 거겠지. 어쨌든 결혼했으니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뭐라고 해? 엄마한테 이제 오지 마시라 그래? 솔직히 이렇게 불쑥불쑥 오시는 건 아닌 것 같아. 나 어머님 때문에 노이로제 올 것 같다고. 최소한 오실 거면 연락이라도 주시던가. 아, 알았어. 내가 얘기해 볼게. 남편은 마지못해 어머님에게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남편 한다는 말이 얘기했는데 그럼 집에서 나가래. 뭐? 집까지 해줬더니 건방지다고. 그럼 내 집에서 그냥 나가라고 하시던데? 진짜 안이 꼽고 치사했습니다. 불쑥불쑥 오시는 것만 좀 자제해달라고 했더니 그럼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신 거였어요. 처음 들었을 때 참 황당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말은
나중에 그 말은 어머님의 18번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준 집이고 안 입고 오면 나가라. 그게 너무 치사해서 남편한테 그냥 이 집 돌려드리자고 한 적도 여러 번입니다. 그냥 돌려드리고 우리끼리 대출을 받든 뭘 하든 나가 살자고요. 하지만 그런 것도 부부끼리 손발이 맞아야죠. 남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집이 있는데 뭐하러 대출까지 받아서 다른 집으로 옮겨야 되냐 그거였죠. 남편 입장에선 자기 엄마가 오는 거고 불편할 게 하나도 없다 보니 저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불편하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도 앞에서는 위해주는 척 해결하려는 척만 대충 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도리어 우리 엄마가 어쨌든 집 해준 거 아니냐라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요. 저는 그때 당시 하필 탄력 근무제를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보다는 근무 시간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도 좀 긴 편이었어요. 누구나 집에 있을 땐 편하게 있잖아요. 옷도 편하게 입고 식사도 혼자 있으면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하지만 연락도 없이 아무 때나 들이닥치시는 어머님 때문에 결혼하고 나선 그런 생활은 꿈도 못 꿨습니다. 언제 어머님이 오실지 모른다 생각하니 편하게 있을 수가 없었고 늘 신경이 예민하게 곤두섰습니다. 연락이라도 하고 오셔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어머님은 내가 내 집 오면서 무슨 연락이냐고 도리어 펄쩍 뛰시니 더 이상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오시면 저에게 얼마나 잔소리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냉장고 열어서 뒤지고 청소되어 있는지 서랍 같은 데 손으로 쓸어보시고 어제 뭘 먹었는지 영양제는 잘 챙겨 먹이는지 세제는 뭐 쓰는지 이불 세탁은 언제 했는지 별의 별 것들을 다 참견하고 잔소리를 퍼부으시는 겁니다. 저도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다. 집안일에 그렇게까지 못 매여 있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네가 나가서 벌면 뭐 얼마나 번다고. 너 결혼할 때 꼴랑 3천만 원 해온 게 다지? 우리는 집 해줬는데 사돈댁에선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잖아. 내 말 틀렸니? 근데 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나한테 할 말 다 하니? 너는 네가 복 받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제대로 해온 것도 없는데 신혼부터 집이 있잖아. 너네가 갚아야 될 대출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 내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야. 시어머니가 자꾸 온다고 불편해만 할 게 아니라 나 대신해서 살림 도와주러 오시는구나. 오히려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배울 거 있으면 좀 배우려고도 하고. 너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사회생활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요즘 너처럼 몸만 덜렁 시집오는 애가 어디 있니? 고마운 줄은 모르고. 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아예 안 해온 것도 아니고 3천만 원 해왔는데도 적게 해왔다고 뭐라고 하시고 또 친정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대놓고 무시하시는 거였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저는 지칠 대로 지쳤고 이혼 생각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계속 사는 건 힘들 것 같았어요. 사는 내내 어머님은 아무 때고 집에 들이닥치실 거고 저는 마음 졸일 거고 남편은 제가 불편하던지 말던지 방관하고 있고 저는 내가 뭔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 결혼은 뭔가 잘못됐구나. 빠르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도 이혼 얘기를 해야겠다 싶기도 했는데 한편으론 결혼한 지 반년 조금 넘었는데 벌써 이혼 얘기를 한다는 게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기도 했죠. 그렇게 고민이 깊어가던 찰나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보러 오셨다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이 오신다는 말에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오신 김에 이혼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해야 될까 싶기도 해서 마음이 무겁기도 했어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이 오셨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니 갑자기 회식이 잡혔다며 늦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없던 회식이 왜 갑자기 생겼나, 혹시 우리 부모님 오신 거 불편해서 그런가 싶어서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자기 엄마는 툭 하면 우리 집 찾아오는데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고 처음 오신 거거든요. 빈정은 상했지만 이미 이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상관은 안 했습니다. 그냥 부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 편하게 있다 가시게 해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그날 부모님과 저 셋이서 집 근처 식당 가서 식사도 하고 카페도 가서 커피도 한 잔씩 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과 있으니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모시고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집을 둘러보시더라고요. 전에 네 집 갖다 주러 잠깐 왔었는데. 맞아요. 그때 하우스에 환기하러 가셔야 된다고 조금만 있다가 가셨잖아요. 소담하고 예쁘게 해놓고 잘 살고 있네. 그 말에 이혼까지 생각 중이던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런 저를 살피시더라고요. 근데 민주야. 네? 너 혹시 무슨 고민 있니? 아까부터 웃고 있긴 한데 뭔가 눈이 좀 슬퍼 보이기도 하고 고민도 많아 보이고. 제 딴에는 부모님한테 밝은 모습만 보여드리려 했는데 깊은 고민이 있다는 걸 저희 엄마는 바로 아시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릴까 하다가 아직 제 마음의 결정을 100% 내린 건 아니었기에 아니라고 그냥 회사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저기 민주야. 근데 아빠랑 나랑 너한테 할 말이 좀 있다. 뭔데요? 이 신혼집은 너네 시댁에서 해줬다고 했지? 네. 시댁에서는 신혼집도 해주는데 우리는 해준 게 없어서 영 마음에 걸리더라고. 에이, 결혼할 때 내가 3천만 원 해갔는데 뭐. 그래도 근데 너 그 얘기 모르지? 무슨 얘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남기신 땅 있잖아. 왜 우리 하우스 땅 말고. 아, 알지. 같은 동네잖아. 부지는 꽤 큰 편인데 농사 지을 만한 데는 아니라서 그냥 냅두고 있는 데잖아. 그래, 거기. 근데 그쪽으로 도로가 들어와서 보상 이야기 나오고 있어. 우리 땅도 다 포함이야. 어? 정말? 그래. 우리 땅도 다 포함이라는데 잘 됐지 뭐야. 그 땅은 농지로 쓰기도 그래서 그냥 놔뒀던 땅인데 보상금이 꽤 되더라. 아빠의 말에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부지만 크지 사실상 별로 가치는 없는 땅이었는데 그쪽으로 도로가 들어온다니요. 아빠가 보상받는 금액도 말해주셨는데 제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큰 돈이더라고요. 아빠 당근 농사하는 게 잘 돼서 빚도 다 갚았고 이번 해부터는 흑자거든. 그래서 돈 좀 모아서 너도 주려고 했는데 보상도 받게 생겼으니 잘 됐지. 우리 딸이 엄마 아빠 힘들다고 회사 생활하면서 모은 돈까지 주고 갔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 집 하나 해주려고 그런다. 집? 그래. 사돈댁에서 해주신 이 집도 좋긴 하지만 엄마 아빠가 봐둔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 하시면서 엄마는 가방에서 팜플렛 하나를 꺼내시더라고요. 곧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 팜플렛이었습니다. 주변에 학교도 잘 되어 있고 집도 널찍하니 좋다고 하더라. 우리 딸도 저런 데서 살면 참 좋겠다 싶었던 데인데 마침 잘 됐지. 너네 회사랑도 더 가깝고. 우리가 그 집 해줄 테니까 양서방하고 집 옮겨. 부모님의 생각지도 않은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3천만 원 해왔다고 친정에선 해준 것도 없다고 어머님한테 그렇게 무시를 당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훨씬 크고 좋은 집을 사주신다고 하는 거다 보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부모님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치고 집안 살림 참견에 잔소리도 심하게 하신다. 연락이라도 하고 오라고 말씀드리면 안 입고 오면 집 나가라고 하시는 게 18번이다. 무엇보다 남편은 본인 불편한 거 없다고 나서서 해결할 생각도 없다.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지쳐서 솔직히 이혼까지 생각 중이기도 했다. 라고요. 제 말에 부모님 모두 몹시 놀라셨습니다. 왜냐면 저는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이런 얘기를 일체 안 했거든요. 양서방이 사람 좋아 보이고 저한테 잘하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중간에서 역할도 제대로 못했느냐며 엄마도 속상해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이혼까지 생각 중이라고 했는데 부모님은 그래도 이혼하는 건 천천히 심사숙고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네 인생이니 네가 선택하는 건 맞는데 뭐든 성급하게 결정하면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자.
너네 시어머니가 집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면 우리가 집 해주면 더 이상 안 그러시지 않을까? 너랑 양서방 둘 사이의 문제는 아니다 보니 무작정 갈라서라고 하기는 좀 그렇네. 맞아. 직접적으로 남편이랑 내 문제는 아니야. 근데 나는 남편한테 너무 정 떨어지거든. 그렇지. 그런 일 있으면 남편한테 정이 다 떨어지지. 아휴,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미안해요, 엄마 아빠. 네가 뭐가 미안하니? 우리가 미안하지. 우리가 뭐 해준 게 없어서 너네 시어머니가 무시하나 싶어서 속상해서 그래. 저는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 어깨를 탁탁 치시더라고요. 민주야, 너 기죽을 것 없다. 이제 엄마 아빠 당근 농사 잘 돼서 수입도 괜찮고 또 그 땅 보상받으면 돈 많이 받아. 너 그깟 돈 때문에 기죽을 이유도 없고 그 집에 무시당할 이유도 없어. 엄마 말처럼 이혼이라는 거 쉬운 거 아니고 심사숙고하는 건 맞는데 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우리한테 말하고 결단지어. 엄마 아빠는 무조건 네 편이고 너 도와줄 거니까. 아빠의 말이 너무 든든해서 눈물까지 나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저 혼자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했는데 진작 말씀드리고 상담할 걸 싶기도 했죠. 그렇게 부모님과는 많은 대화를 나눈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새벽 늦게 술에 취해서 집에 왔는데 저희 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인사도 못 드리고 곧장 잤죠.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닌데 이런 날까지 이렇게 늦게 오고 쿨쿨 자는 남편을 보는데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고 부모님은 오전에 가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닌데 이왕 오신 거 점심까지만 드시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점심 먹고 바로 가겠다고 하셨죠. 저는 엄마 아빠랑 어느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까 찾아보고 있는데 남편은 저희 부모님 있던지 말던지 늦게까지 늘어져라 잠이나 자더라고요. 제가 깨우면 숙취 때문에 힘드네 어쩌네 하면서 계속 드러누워 있는데 얼마나 얄밉던지요. 확 놔두고 나갈까 하고 있던 차였는데 삑삑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불쑥 열렸습니다. 어머님이 또 들이닥치신 거죠. 어머님은 들어오시다가 저희 부모님이 거실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몹시 놀라신 듯 했습니다. 어머나! 아유, 안녕하세요 사부인.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웃으며 인사하시는데 어머님은 인사도 없이 황당한 얼굴로 저희 부모님을 보시더라고요. 아니, 여기 어쩐 일이세요? 그 말에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저보러 오신 거지 어쩐 일로 오셨겠나요? 민주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혹시 여기서 주무신 거예요? 예. 하! 하더니 저를 쓱 노려보시는 겁니다. 친정 부모님이 집에 와서 주무시는 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저도 너무 황당했죠. 너 잠깐 나 좀 보자. 하시더니 저보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표정이 안 좋아지셨죠. 그렇게 방으로 들어갔는데 언제 오신 거니? 어제 오후에 오셨는데요. 근데 왜 말을 안 해? 저희 부모님 오시는 거요? 그래. 저는 속으로 그걸 말했어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세상에 우리 진영이는 얼마나 불편했을 거야. 네? 누구 마음대로 부모님을 이 집에서 재우냐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부모님이 저보러 오신 건데 그럼 이 집에서 주무시라고 해야지 어디서 주무시라고 하라는 건가요? 호텔이나 모텔 많잖아. 저 그 말에 진심으로 속에서 욱하고 뭔가가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진영이 불편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불편하다고요. 진영씨 장모님 장인어른이에요. 남도 아니고 하룻밤 그냥 한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건데 그게 뭐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집 내 집이지만 내가 이 집 와서 자고 가는 거 봤니? 어머님 댁은 여기서 15분 거리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2시간 거리고요. 2시간이 뭐 그 정도 거리는 금방 간다.
너네 부모님도 참 그렇네. 사이 불편하게 무슨 잠까지 주무시고 가셔? 어머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한데? 그러는 어머님은 툭 하면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불쑥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불편할 거란 생각은 안 하셨어요? 뭐가 어째? 야, 너 말 아주 웃기게 한다. 제가 뭘 웃기게 했는데요? 이거 지네 부모와 있다고 기세 등등한 것 봐. 야, 이 집 내 집이잖아. 또 그 소리였습니다. 저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너 지금 웃었니? 어머님과 제 언성이 높아지자 노크소리와 함께 저희 부모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기분이 몹시 상하신 것 같았죠. 사부인, 저희가 와서 심기 불편하세요? 오시는데 민주가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한 것도 좀 그렇고 또 여기서 주무셨다면서요. 예, 모처럼 딸 얼굴 보러 왔으니 여기서 좀 잤습니다. 그게 뭐 문제가 있나요? 집이 뭐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뭐하러 서로 불편하게 여기서 주무세요? 양서방 불편할까봐 그러세요? 그거라면 걱정 마세요. 회식한다고 양서방 얼굴 코빼기도 못 봤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방에서 드러누워 자고 있고요. 그 말에 어머님은 도리어 저한테 따지셨어요. 그것 봐라. 제가 불편하니까 자리 피하려고 밤늦게 꾸역꾸역 술 마신 거 아니야. 저희 부모님이 진영이 잡아먹기라도 해요. 뭐가 불편하다는 말이세요? 말하는 싸가지 봐.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니? 다른 건 다 차지하고 부모님이 오시면 나한테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왜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니. 여기가 내 집이니까 하면서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시는 겁니다. 그 모습에 한 10초 정도 정적이 흐른 것 같아요. 어머님도 본인이 소리 지르고 놀라서 움찔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엄마 화가 단단히 나서 따지셨어요. 사부인, 여태까지 제 딸한테 이렇게 하셨습니까? 같은 소리 하니까 저도 기분 상해서 순간 그랬네요. 근데 지금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와서. 사돈이 먼저 제 딸 잡고 있는데 그럼 저희는 가만히 있나요? 제가 뭘 잡아요? 친정 부모님 집에 모신 게 뭐가 잘못됐다고 지금 이러세요? 저희가 양서방한테 뭘 했는데요?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고 이 난리세요?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 장인이 있든 장모가 있든 저러고 이 시간까지 퍼질러 잔답니까? 지금 말 다 했어요. 교양머리 없이. 사돈이 먼저 교양 없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언성이 높아지자 이번엔 남편까지 자다 깨서 나오더라고요. 왜들 그러세요? 내가 진짜 기가 막히네. 얘 민주야. 내가 이러려고 너네한테 집 사준 줄 알아? 내 아들 편안하게 지내라고 사준 집이야. 집을 사줬으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지네 부모 불러서 자고 가게 만들고 이러다가 뻔질나게 드나들겠네. 어머님만 할까요? 뭐가 어째? 너 왜 그래? 너야말로 왜 그러는데. 우리 엄마 아빠 오는 거 뻔히 알면서 갑자기 회식 핑계 대지 않나. 이 시간까지 퍼질러 자질 않나. 내 아들 집에서 내 아들이 잔다는데 네가 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종도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죠. 이런 식이었구나. 직접 보니 아주 가관이네.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이런 식으로? 민주야, 너 어제 얘기한 거 그가 그냥 해라. 아주 상종 못할 집이네. 뭐가 어째요? 누가 할 소린데? 딸내미 시집 보내면서 10원 한 장 못 주는 주제에. 말 다 하셨어요? 내 말이 틀렸니? 돈도 없는 주제에 자존심은 세가지고 어제 무슨 얘기했는데? 뭐 이혼 얘기라도 했어? 네, 이혼 얘기했어요. 어머님 아무 때고 예의도 없이 찾아오는 거 도저히 못 참겠고 이혼해야 될 것 같다고요. 내가 내 집에 온다는데 네가 뭘 참는데? 너 그냥 이 집에서 나갈래? 나 그냥 이 집 팔아버려?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됐습니다. 뭐하러 팔아요? 천년 만년 꼭 붙들고 사세요. 제가 나갈게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자기야. 자기는 뭔 자기야. 여태까지 가만히 있어놓고. 네, 어머님. 어머님이 그렇게 내 집 하는데 어머님 여기서 천년 만년 사세요. 제가 나갈게요. 야, 양진영.
우리는 이혼이야. 이 집에서 너네 엄마랑 잘 먹고 잘 살아. 야! 저는 돌아서서 나가려는데 남편이 저를 잡으려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희 아빠도 화가 나서 남편을 붙잡았죠. 잡지 마! 어딜 잡아요? 이거 지금 폭력이야! 아빠는 거의 던지듯이 남편 폰을 확 놓았습니다. 이거 상종 못할 집이네. 이거 상종 못할 집이네. 민주야, 짐 챙겨라. 당장 엄마 아빠랑 나가자. 네. 저는 필요한 짐만 대충 챙겨서 엄마 아빠랑 같이 나갔습니다. 꼴에 자존심 부리는 것 봐. 그러길래 제가 나가려다가 그랬습니다. 아줌마. 뭐? 아줌마?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아들 결혼시키지 말고 끼고 살지 그랬어요. 툭하면 내 집 어쩌고 하는데 아들 끼고 실컷 사세요. 좁아 터진 데다 오래돼서 저번에 녹물도 나오던데 점검 잘 받고 오래오래 여기서 사시라고요. 웃기고 있네. 너는 이런 집이나 있니? 그 말에 제가 그랬죠. 저희 부모님이 왜 오신 줄 아세요? 저희 부모님이 갖고 계신 시골 땅 도로 들어오기로 했대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받는 보상금만 해도 억소리가 납니다. 그걸로 저 집 해준다고 오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받으신 집 팜플렛 저기 위에 올려놨거든요. 아줌마, 아들 손잡고 가셔서 팜플렛 구경 잘해보세요. 아줌마하고 아들은 절대 못 올 곳이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문 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제가 당분간 살 집도 구했어요. 그러면서 이혼 준비도 했죠. 남편이 이혼 못 해준다고 버텨서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이혼하고 남편과 저는 남남이 되었어요. 자기 엄마로부터 독립도 못한 남편놈이나 결혼한 아들 끝까지 끼고 살면서 내 집 부심 부리고 유치하게 굴던 시모. 다시는 안 보게 되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게다가 저 혼자 다시 지내게 되었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마음 편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부모님은 보상을 받으셨고 그걸로 정말 저한테 집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말했던 그 아파트로요. 전 남편과 저랑 같이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저희 부모님 보상 엄청 받은 거, 저도 큰 평수의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간 거 다 전에 들었나 보더라고요. 친구 한 명이 전 남편의 아주 웃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너네 집 일이랑 너 이사한 것까지 양진영도 다 들었잖아. 티는 안 내는데 표정 얼마나 안 좋은지. 나는 너네 사정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양진영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야. 그래? 그 아파트 양진영 혼자 살아본데 아파트가 더 떨어졌더라. 양진영도 집 팔고 본가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집도 안 팔리고 전세 들어올 사람도 없어서 애물단지로 그냥 살고 있나 봐. 그러니까 그런데 사줘놓고 생색은 얼마나 많이 냈는 줄 아니? 뭐만 하면 집 팔아버린다고 그러고. 양진영도 자기 엄마 원망 엄청 하더라. 너랑 별로 문제 없었는데 자기 엄마 때문에 헤어진 거라고. 웃겨 진짜. 왜 우리가 문제가 없었어? 양진영 엄마가 아무리 그랬어도 양진영만 제대로 내 마음 헤아려주고 똑바로 처신했으면 그렇게 안 됐어. 우리 이혼에는 양진영이 제일 문제였어. 그렇지 결국. 헤어진 거 천만다행이다. 만약 그냥 어물쩍 계속 살았으면 우리 집에 양진영까지 같이 살 뻔했잖아. 넓은 집에 혼자 사니까 좋냐? 응, 좋아. 부모님도 종종 오셔서 이따 가시고 너도 자주 놀러와. 알았어. 저는 그렇게 짧은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솔로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집이 넓든 좁든 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집으로 유세 대단하게 떨던 전 남편과 시모, 이제는 애물단지 되어버린 그 집 팔리지도 않는데 그냥 쭉 갖고 있던지 살면 될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